삶의 기적으로 인도하는 6단계 가르침. 미라클. 조 비테일 지음. 조 비테일 박사는 동기와 영감을 주는 자기계발 명강사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어트랙터 팩터, 제로 리밋, 인생의 잃어버린 매뉴얼, 비밀기도, 그리고 깨어난 백만장자 등과 같은 많은 베스트셀러를 포함하여 약 50권의 책을 썼다. 그는 블록버스터 영화 더 시크릿을 포함하여 12개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많은 베스트셀러 오디오 프로그램을 녹음하였다. 그는 또한 세계 최초의 자기계발 음악 작곡가, 음반 제작자, 가수로서 15장의 음반을 냈고 그중 여러 곡이 긍정음악의 그래미상으로 알려진 POSI상 수상 후보로 올랐다. 그는 미라클 코칭 프로그램, 깨어남 과정, 비밀 거울, 최면적 장문법, 그리고 다른 많은 삶의 변화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소개하였다. 서문. 나는 당신이 미라클 여정에 참가한 것이 기쁘다. 이 책은 내가 내보일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내가 수십 년간 학습하고 적용하고 공유하고 가르쳤던 것들의 진수만을 모은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창조할 것인지 결정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창조를 위한 길을 명확히 알려준다. 또한 이 책은 당신이 의도한 창조가 실현될 때 그걸 잘 받아들이는 방법도 알려주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당신이 이 책에서 경험할 각 단계는 당신이 오랫동안 원했던 것들을 실현하는 통로를 열어줄 것이다. 내가 시크릿 영화에 출연한 이후 나는 자주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조, 당신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요? 나는 지금 매달 임대료 되는 것조차 힘겨워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당신은 그 큰 부와 저서, 영화, 그리고 음반에 이르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었나요? 그에 대한 나의 대답들이 이 책 속에 있다. 당신처럼 그 모든 것을 분명히 얻으려면 내가 뭘 해야 하나요? 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답이 바로 미라클이다. 이 책에서 내가 제시하는 모든 연습과 지도하는 방법들을 통해 당신도 삶의 현실 속에서 계속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책이 당신을 전에 전혀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 확신한다. 이 책은 당신이 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 삶을 더욱 맑게 정화할 것이다. 당신이 이전에 경험해 본 어떤 것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많은 상처와 무거운 짐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정화하여 당신이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신성과 연결될 수 있게,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 속에서 살 수 있게, 그리고 당신 삶에서 진정한 깨어남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을 그 모든 가능성에 완전히 열어젖히게 할 것이다. 기적을 기대하라. 조 비테일. 1장. 잃어버린 비밀. 당신이 어떤 사건의 사후에 부여하는 의미는
실은 애초에 그 사건을 끌어당겼던 당신의 믿음이다. 잃어버린 비밀. 만약 삶에서 매일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떨까? 당신 다이어리에 항상 기적이 계획되어 있다면 당신은 매일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겠는가? 미라클에 온 것을 환영한다. 나는 당신이 이 여정에 동참한 것에 감사하며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제부터 역사적인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당신이 나의 이전 저서들을 읽어보았건 그렇지 않았건, 내가 출연했던 영화 시크릿을 보았건, 아니면 전에 나의 교육 과정들에 참가했었건 관계없이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이제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변화라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나는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다. 당신이 현재 어떤 위치와 처지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지는 관계없다. 나도 그 처지에 있었던 적이 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 고생한 적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차원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만 협력해 준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기적을 만드는 일이다. 당신의 삶이라는 기적이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기적이라 일컫는 깨어남에 이르는 6단계의 여정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의 전체 과정을 마쳤을 때 당신은 마침내 기적 그 자체를 살고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은 나중에 이것이 삶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고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나의 이전 책들을 읽었을 수도 있고 나의 오디오북을 들었을 수도 있다. 그것들도 모두 좋은 내용이고 훌륭한 기초가 되겠지만 지금의 나는 내가 전에 했던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위치에 있다. 내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건 내가 일찍이 썼던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다.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자료, 팁, 그리고 통찰은 당신 내면의 자물쇠를 풀 것이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모든 장애를 격파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해내는 동안 내가 당신 손을 잡아줄 것이므로 그건 크게 힘도 들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내가 요청하는 것은 이 책을 손에 잡을 때마다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임하라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또 이 6단계를 거치는 동안 매일 모든 것에 대해 성찰하고 당신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건 충실히 따라 실행하기 바란다. 이것은 실상 대단히 힘든 일도 아니다. 나는 당신에게 산을 오르라고 하거나 다른 힘든 일을 시키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볼 것을 요청한다. 칼 융은 말했다. 밖을 보는 자, 꿈을 꾼다. 안을 보는 자, 깨닫는다. 우리는 내부를 들여다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깨어남을 얻을 것이다. 나는 이 자료들로 호주, 그리스, 스페인, 영국, 스위스, 아프리카, 미국 등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가르쳤었는데 결과는 항상 놀라웠다. 그에 더하여 이제 막 당신이 시간을 내서 이 책을 읽기로 했다는 것에 나는 더욱 으쓱해진다. 당신 삶에서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이제 내가 요청할 것은 당신이 갖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되고 싶은 어떤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되 이제 당신은 그것이 무엇이든 마치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 내게 마술봉이 있어서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건 건네줄 수 있다면 무엇을 바라는가? 지금 그 무엇인가를 선택하라. 선택한 것은 나중에 바꾸거나 다듬을 수 있다. 이 책의 6장까지 거치는 동안 이것들을 더 완벽하게 손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 새로운 영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혹시라도 당신이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달성이 쉬운 걸 정하거나 지금 당신 생각에 가능할 것 같은 것으로 제안하거나 아니면 그저 재미로 여흥거리를 선정하지 않기 바란다. 나는 당신이 확실한 것을 정해서 훗날 그때가 내 삶에서 전환점이었어. 내가 조 비테일의 책 미라클을 읽을 때 나는 기적을 선택했고 그것이 실현되었어. 라고 말하게 되기를 바란다. 당신이 실현하기 바라는 꿈은 아마 여러 개이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중 하나만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기법을 연습한 후에 다른 것들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얻게끔 다른 이들이 가르치는 것을 모두 넘어서고 초월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어디에선가 시작은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방금 선택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원하는 것을 모른다면? 어떤 사람은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고 한다. 그럴 때 나는 그냥 하나를 만들라고 한다. 이 책의 목적을 위해 그냥 하나를 만들어내라. 어디선가 하나를 끄집어내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라는 것이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는 보통 부유해지는 것을 연습으로 삼으라고 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생각하라고 말한다. 나는 도박을 하라고 권하는 것은 아니다. 복권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도 아니다. 단지 부를 달성하는 것을 연습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밤에 1천억 원을 얻게 되어 세금을 공제하고도 현찰로 500억 원을 들고 집에 간다고 상상해보자.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할까? 그렇다. 나는 당신이 새 차를 사리라는 걸 안다. 그리고 신발과 옷을 사고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다른 많은 놀라운 일을 할 것을 나는 안다. 가치 있는 일에 돈을 기부하기도 할 것이다. 이런 것은 모두 훌륭한 일이다. 이제 소란이 가라앉은 후 어느 날 아침 해변에서 잠을 깬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시점에 자기 삶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엄청나게 부유해진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그냥 앉아서 빈둥거리지 않는다. 그들은 잠깐 쉰 다음에 그렇지, 난 그것을 항상 하고 싶었어. 라고 결정한다. 그걸 생각해 보기 바란다.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정하는 다른 방법은 마치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어렸을 때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고 무엇을 경험하고 싶었는가? 어린 시절에는 불가능이나 한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당신은 우주비행사 또는 소방차 운전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었다. 이제 어떤 것이 마음에 떠오르는가? 또 다른 방법은 취미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다. 취미를 하나 정해서 그로부터 보상이 있건 없건 그것을 하겠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이 책을 마칠 때까지 사용할 한 가지를 당신이 선택하는 방법들에 관한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은 물론 다른 목표나 다른 의도들도 가질 수 있다. 무엇이건 원하는 다른 것들도 한꺼번에 끌어당기고 성취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중 하나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 이제 무엇이 마음에 떠올랐건 간에 정한 것을 적어보라. 그리고 떠올리기 어려우면 하나를 가상적으로 만들어보라. 예를 들자면 더 행복을 느끼기를 원한다든지 살을 빼거나 찌기를 원할 수 있다. 또는 돈이 더 많기를 원하거나 더 좋은 영업 실적을 원하거나 연인을 원하거나 다른 직업을 원하거나 새 집을 원할 수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건 관계없다. 이 책의 6장을 거쳐가는 동안 연습을 위해 하나를 만들어내라. 그리고 지금 그것을 적어라. 감사. 어떤 것이든 변화를 시작하는 제일 나은 방법은 현재를 온전히 사는 것이며 현재를 온전히 사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이제 당신이 무엇이든 감사한 것을 하나 골라보기 바란다. 나는 뭘 읽을 때마다 돋보기를 집어든다. 나는 돋보기에 감사하다. 그리고 나의 시력에 감사하다. 또 당신에게 감사하다. 당신이 지금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는 것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감사야말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에 나는 그저 기뻐하라 라는 책을 읽었다. 실제로 그 책은 지금 바로 내 곁에 있다. 이 책은 1912년에 나왔는데 제목이 그 내용을 모두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전체에 걸쳐서 계속 그저 기뻐하라, 그저 기뻐하라 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한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모든 것은 기쁨에 화답한다. 삶이 음악인 곳에서는 만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 이것은 새 질서, 새로운 삶, 새 시대의 메시지다. 찬란한 인성의 위대한 복음이다. 이것은 탁월한 실존 철학의 중심이 되는 진리로서 최고 선은 행복이며 천국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그저 기뻐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감사할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바란다. 연필? 정말로? 내가 영화 나침반에 출연해서 소개했던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오래전에 내가 빈털터리로 고생하고 있을 때 나는 감사에 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는 무료 세미나에 참가한 적이 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난 이렇게 생각했다. 아이고 참, 뭔가 고마워할 것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회의적인 태도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터였다. 그래서 나는 그래, 이 감사 연습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리고 나는 연필을 집어들었다. 그건 지우개가 끝에 달려있고 흑연심이 있는 노란색의 일반적인 HB 연필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주로 썼던, 물론 나도 오래전에 어릴 때 썼던 그런 연필이었다. 나는 연필을 보면서 말했다. 좋아, 이 연필에 감사해야겠다. 그러나 나는 그 활동을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았다. 나는 연필을 보면서 말했다.
그래, 이 연필로 자살 유서도 쓸 수 있고, 첨가물 쇼핑 목록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쓸 수 있는 게 하면서 연필로 쓸 수 있는 갖가지를 생각해내기 시작했다. 시를 쓸 수도 있고, 노래를 쓸 수 있다. 연애 편지를 쓸 수 있고, 책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변화가 생겼다. 연필에 진정 감사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연필 끄트머리의 지우개를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천재적이야 라고 생각했다. 지우개로 유서나 운율에 맞지 않는 식구 한 줄을 지우거나 아니면 첨가물 구매 목록에서 내가 원치 않는 걸 지울 수도 있다. 나는 갑자기 연필 한 자루를 기적으로 보게 되었다. 누가 연필을 발명했던가? 그저 짧은 나무 막대에 지나지 않는 연필은 얼마나 놀라운 물건인가. 흑연이 박혀 있어서 글을 쓸 수 있고 지우개 조각이 멋지게 달린 막대기. 그것이 내 가슴과 내 자신과 다른 모든 것을 열어젖힌 삶의 전환점이었다. 나는 나를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고 삶이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했다. 비판적이고 불행하고 가엾은 존재가 되는 대신 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다. 그것이 내 삶을 영원히 바꾸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장에서 좀 더 이야기할 것이다. 당장은 당신이 무엇인가에 감사함을 느껴보기 바란다. 그건 당신을 지금 바로 이 순간으로 데려올 것이며 당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은 기분을 좋게 만들 것이다. 그저 기뻐하라. 그저 기뻐하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기분도 나아지거니와 그 감사의 에너지에 걸맞은 더 많은 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길 것이다. 실습, 감사 연습. 잠시 눈을 감아라. 그리고 무엇에 감사한지 생각해보라. 무엇에 감사한가? 무엇이든 골라보라. 무엇을 고르건 관계없다. 그리고 그걸 느껴보라. 느껴본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 감사함을 느끼고 그것이 온몸에 흐르게 하라. 내가 연필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실제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런 척 해보는 것도 괜찮다. 나는 처음 연필을 집어들었을 때 감사를 느끼진 않았지만 감사한 척 했을 때 그것이 진실한 감사가 되었다. 그건 이후로 내 마음을 열어젖혔으며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다. 우리의 출발점은 당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감사함이다. 이것이 강력한 두 가지 도구다.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에 이 책을 잡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건 그것대로 훌륭한 일이다. 나는 이 책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는 점을 단언한다. 또 우리는 다른 법칙들도 배울 것이며 그 모든 법칙을 초월하여 그 법칙들 속에서뿐 아니라 그 법칙을 넘어서서 일하게 될 것이다. 그 법칙들을 넘어선다는 건 고급 개념으로서 이후 몇 장에 걸쳐 다루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선 몇 가지 기본을 배운 후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당신은 아마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실행해 보았거나 이미 그것의 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못 알고 있다. 많은 사람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매우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무엇이든 생각을 하면 그걸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으로 대개 이해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 말이 맞다. 하지만 많은 생각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실현되는 건 아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이 하루에 6만 가지에서 8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은 대개 같은 것이고 우리는 온종일 대부분 같은 생각을 반복한다. 왜냐하면 그 생각들이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왜 그런지 의아할 뿐이다. 왜 그것들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좋아, 이제 그걸 생각하면 또는 시각화하면 그것이 내게 실제로 나타날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이나 나나 다 알다시피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긴다. 왜? 왜 끌어당김의 법칙은 선택적으로만 작동하지?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되는데 왜 내게만 안 되는 거지? 끌어당김의 법칙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적용되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게 작동되는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1장에서 탐구하고 이후에 확장될 내용 중 일부다. 난 이게 당신에게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이 책을 쓰기 위해 시간을 낸 목적이다. 난 내가 수십 년간 배워왔던 모든 것을 이 책에서 공유하려고 한다. 나는 나의 연구와 작업들, 그리고 내가 독자적으로 발견한 것들을 모두 내놓고 당신과 공유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이 책에서 정말 쓸모있는 것들을 얻어가게 할 것이다. 나는 사업가이며 따라서 나는 결과 중심적이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비현실적이고 그림의 떡같이 엉성한 그리고 아무 효과도 없는 이상론을 주고 싶지 않으며 당신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를 바란다. 믿음과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 믿음 위에서 통한다. 그건 우리 신념 체계 위에서 작동되는데 그 대부분은 의식적 마음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좌우하는 요소이지만 그 믿음이 의식적인 믿음이라는 건 아니다. 바로 이 부분이 모든 사람이 줄곧 해왔던 큰 실수였다. 그들은 생각한다. 이제 여기 앉아서 생각만 하면 된다. 이제 큰 돈을 끌어당긴다. 이제 완벽한 이성관계를 끌어당긴다. 이제 더 좋은 직장을 끌어당긴다. 이제 더 많은 영업 실적을 끌어당긴다. 이제 더 좋은 건강을 끌어당긴다. 이제 내가 원하는 집을 끌어당긴다. 등등.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시각화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식적 마음과 무의식적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잠재의식과 반의도. 어떤 사람은 무의식을 잠재의식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비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알 것이다. 우리에게는 의식적 마음이 있고 그 의식의 빙산 밑에 더 깊은 곳에 이것이 있다. 이것은 당신 믿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거기가 모든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다. 그건 의식 수준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당신은 나는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긴다 라고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말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무의식이 돈은 나쁜 것이라거나 돈이 악마라거나 자신은 나쁜 사람이라거나 자신이 악마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당신은 돈이나 다른 좋은 걸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세상에 돈이 충분치 않다거나 돈을 가지려면 무자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다른 많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 결과로 당신의 의식적인 의도에는 무슨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하는가? 당신의 의도는 무력화되고 파괴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반의도라고 부른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에게는 삶에 끌어당기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의도가 있지만 또한 그 반대되는 의도, 즉 반의도도 있다는 것이다. 이 반의도들은 우리 의도를 거부하는데 이 모든 것의 기반은 믿음이다. 두뇌에서 작동하고 있는 신념체계의 대부분에 대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렇다 해서 당신이 바보라는 것은 아니며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무책임하다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태어난 이래 믿음에 관해 프로그래밍 되었다. 사실보다는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르게 양육되었다. 이것을 물어보자. 당신 부모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었는가? 당신 부모는 부처님들이었는가? 아마 아닐 것이다. 나의 부모님들도 그들의 믿음에 관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특히 돈에 관한 믿음에 대해 그렇다. 내가 아이였을 때 그들이 가장 크게 부부싸움하는 소리를 들은 것은 돈 때문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각기 나름의 믿음이 있었으며 그것 때문에도 싸웠다. 나는 어린아이로서 그것이 이 세상이 작동되는 방식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했다. 나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했다. 당신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당신은 자라나면서 결론을 내렸다. 모든 것을 배우고 있는 어린아이로서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이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했고 세상과 그 작동 원리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은 그 믿음을 성인 시기까지 가지고 왔다. 그러다가 어떤 시점에 당신은 앉아서 의아해한다. 나는 왜 완벽한 이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걸까? 나는 왜 돈을 벌지 못할까? 왜 성공을 할 수 없는 걸까? 나는 왜 뭐뭐를 할 수 없을까? 등등.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건 믿음 체계 때문이다.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신의 믿음 체계를 만든 것이다. 대부분의 과학자가 동의하는 바이지만 믿음 체계는 우리 나이 7살 무렵에 개발되고 설치되고 거의 완성된다. 한번 상상해보라. 우리 대부분은 7살 된 성인이다. 나는 이 몸속에 있는 7살 어린이다. 당신도 당신 몸속에 있는 7살 어린이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 그것이 당신이 이 책을 읽는 이유이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도전할 것이다. 우린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우린 그것에서 깨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 체계를 바꿀 것이다. 나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려는 건 믿음에 대한, 사실에 대한, 그리고 의도와 반의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정화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낡은 것, 정화하기.
정화는 앞으로 우리가 반의도를 제거할 때 쓸 도구이고 방법이다. 이 책 전체에 걸쳐 우리는 다양한 정화 기법을 사용할 것인데 이는 그 말 그대로 당신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진정으로 깨끗이 청소하기 위한 것이다. 당신이 무엇인가 끌어당기고자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사실상 당신은 프로그래밍이 된 대로 할 뿐이고 끌어당김의 법칙 또한 그것이 원래 작동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믿음 체계에 들어맞는 것을 우리에게로 끌어당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믿음들을 정화해야 한다. 그게 전부다. 이제 살짝 귀띔을 하자면 우리는 그 너머를 탐구할 것이다.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초심자용 법칙이기 때문이다. 정화 작업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일인데 그건 깨어남의 경지이다. 일단 깨어나고 나면 당신은 가능성의 영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당신의 영역은 아무 한계나 경계 없이 전체 우주가 된다. 거기서는 아무런 제한이나 제약이 없다. 유일한 한계, 유일한 제약, 유일한 경계는 당신 내면에 있는 믿음 체계 속에만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대부분의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이다. 그것들은 이 비밀을 놓치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다. 이건 잃어버린 비밀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저 이것을 해라 또는 그냥 이걸 믿어라 또는 이걸 시각화해라 또는 이걸 생각해라 또는 이것에 대한 확언을 적어봐라 아니면 그저 무엇이건 해라 하고 말할 때 그들이 당신에게 불완전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들은 여전히 의식적인 믿음 수준에서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다. 당신이 한동안 가지고 있던 의도가 성취되지 못했다면 그건 분명히 무의식적 믿음 또는 무의식적 반의도 때문일 것이다. 당신 의도가 생명력을 가지게 하려면 반의도를 정화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잃어버린 비밀이다. 시크릿, 그건 시작일 뿐이다. 당신은 아마 영화 시크릿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른다. 만약 보지 못했다면 좋은 영화이므로 유튜브에서 검색해 볼 것을 권한다. 이건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것이다. 이 영화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세상에 소개하여 세상을 강타했고 10년 전에 나왔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영화에 기초한 책 시크릿도 있다. 나는 이 영화와 책 속의 주요 등장인물이었는데 난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과 영화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 영화는 단순히 끌어당김의 법칙을 소개하는 것이 전체 목적이었지만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려니 가정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영화에서 본 건 부분일 뿐 전체 스토리가 아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영화에서 나온 것보다 더 심오한 수준에서 작동한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은 그저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자전거를 상상하고 시각화하는 것이고 그러면 삼촌이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현관 초인종을 누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또는 내가 할 일은 꿈에 그리던 그 집을 시각화하고 내가 마치 그 집 안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길을 걷다 보면 짠 하고
그 꿈의 집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말한다. 시크릿 영화에서는 그것이 너무 간단해서 당신 삶이 마치 월트 디즈니 영화 같을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당신 삶이 굳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게 아니다. 그런 일도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의도, 반대되는 믿음, 낡은 프로그램들을 지웠을 때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후에 의자에 앉아 자전거를 시각화하면 초인종이 울리고 자전거가 문 앞에 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기적의 실현을 막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영화를 보았던 대다수의 사람은 생각하고 시각화하면 그것이 나타난다는 잘못된 가정을 가진다. 다시 말한다. 마음속에 아무 장애나 반의도가 없을 때, 그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마음속에 장애와 반의도를 가지고 있다. 나의 이야기. 당신이 나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나는 지금처럼 작가나 음악가가 아니었고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당신이 알는지 모르지만 1970년대 나는 한때 노숙자였다. 나는 전에는 이 일에 대해 말하기를 꺼렸었다. 이건 말하기 좀 창피하기도 하고 또 내게는 그게 정신적인 상처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건 개인적인 일이고 누가 꼭 알아야 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 이름이 알려지고 책이 출판된 후에는 더욱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알고 싶어 했다. 그때부터 나는 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거기서 영감을 얻곤 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내 이야기를 할 가치가 있군. 사람들은 조 비테일 같은 사람도 한때 노숙자로 살다가 지금처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부유하고 저명하게 될 수 있다면 그들의 삶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었다. 그렇다. 당신 삶도 바뀔 수 있다. 나의 삶은 그랬다. 나는 1970년대 후반에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노숙자로 살다가 휴스턴으로 옮겼다. 내가 거기 어떻게 갔는지, 버스를 탔는지, 하이제킹을 했는지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는 10년간 극빈자였다. 나는 그 와중에서도 결혼했고 우리 둘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나는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너무 불행해서 울었던 것도 기억한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나는 일자리를 하나 얻었다. 그 일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이어서 나는 출근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울었다. 집으로 퇴근할 때도 운전을 하면서 울었었다. 나는 정말 불행했다. 내게는 목표가 있었다. 나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당신이 이제 알았다시피 내게는 의도가 있었다. 그건 고귀한 의도였다. 나는 술이나 마약을 하지 않았다. 나는 다른 많은 사람처럼 어떤 중독성 행동 때문에 실족해서 노숙자가 되거나 빈곤해진 건 아니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내게는 고귀한 목표가 있었고 나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 작가가 되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왜 나는 그렇게 힘겨워했던 걸까? 난 완전히 빈털터리였다. 그 일을 생각만 해도 나는 감정적으로 울컥하게 된다. 어느 날 저녁 집사람이 스파게티를 만들고 있었다. 나 같은 이탈리아 사람에겐 정말 기운을 돋궈주는 음식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그만 그녀가 토마토 소스병을 떨어뜨려서 그것이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렸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새 토마토 소스를 살 2불 17센트조차 없었다. 이것은 내 삶의 상징적 사건이다. 우리 차가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재앙이었다. 수리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변기가 TV와 접이식 침대가 같은 공간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살았는데 월세가 200불이었다. 나는 그 월세를 내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난 노숙자가 되는 것이 어떤 건지 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또 어떻다는 것도 안다. 사람들은 항상 내게 묻는다. 그걸 어떻게 극복했나요? 당신은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나요? 어떻게 노숙자 신세를 면했나요? 어떻게 해서 그 빈곤을 벗어났습니까? 무엇을 했나요? 전환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말해보겠다. 난 모든 것을 했다. 나는 모든 책을 읽었다. 그리고 오디오 프로그램을 들었다. 난 공공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다. 나는 언제나 책 중독자였다. 지금은 책들이 내 사방벽을 둘러싸고 있다. 내게는 사무실 2개를 꽉 채울 만큼 많은 책과 도서실이 있고 또 매우 많은 책을 기부하기도 했다. 나는 책을 사랑한다. 책을 읽는 것, 책을 쓰는 것. 나는 책 중독자다. 텍사스주 댈러스에 살 때 난 거의 도서관에 살다시피 했는데 그건 여러 가지 면에서 도피를 위한 것이었다. 그곳은 텍사스의 그 더위로부터의 피난처였다. 댈러스의 공공도서관에는 에어컨이 있었고 화장실에 가면 물이 있었고 그곳은 편안했다. 나는 1900년대의 책들, 그저 기뻐하라, 당신의 희망과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 등을 읽었다. 오늘날 나는 이 모든 책의 초판본을 소유하고 있다. 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윌리엄 워커 와킨스가 1900년 초반에 쓴 책도 가지고 있다. 그때 나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배웠다. 지금처럼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없던 그 당시 노숙자 시절에 나는 이런 것을 그렇게 배웠다. 당신은 행운하다. 지금처럼 이 책을 사서 볼 수 있고 또 당신과 나는 각자 집에서 서로 인터넷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다. 나는 이 책들에 감사한다. 난 그 노숙자 시절에 1900년대의 책들을 섭렵했고 이 책들이 나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 쥔느비에브 베랜드의 열망의 성취는 내게 큰 영향을 미쳤다. 나는 나중에 이걸 재출판하기도 했다. 여기까지가 끌어당김의 법칙이 진정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우고 내가 거기까지 어떤 경로를 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중 무엇이 내게 가장 큰 깨달음을 주었는가? 나는 댈러스의 도서관에 있었다. 노숙자였다. 집도 없다. 사람들은 내게 묻곤 했다. 당신은 어떤 차에서 잤나요? 나는 차도 없었다. 차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내겐 차도 없었다. 나는 말 그대로 완전한 노숙자였다. 그렇게 공공도서관에서 나는 그 책들을 읽었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배우고 혼자 생각했다. 이것을 어떻게 작동되게 하지? 그때는 코치 같은 것도 없었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었다. 그때 나는 아직 결혼 전이었다. 나는 온전히 외톨이였다. 인터넷도 없었다. 당시엔 아직 인터넷이나 맥 컴퓨터도 개발되기 전이었다. 당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내겐 없었다. 나는 거기서 스스로 이 자루들과 씨름하면서 나 자신을 거울에
진정으로 비춰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는 삶이 믿음에 기반을 둔다는 걸 충격적으로 깨달았다. 나의 삶은 믿음, 즉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믿음이 기반이라는 걸 알았다. 내게는 삶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나를 이끌어가는 믿음들이 있었는데 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 모든 책을 통해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해 거울을 들여다봄으로써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짐으로써 나는 내가 잭 런던처럼 현란한 스타일의 위험하고 불행한 삶을 산 극적인 작가들을 동경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야성의 부름, 마틴 에덴, 늑대 개, 씨 울프와 같은 50여 권의 책을 썼다. 나는 또한 노인과 바다와 다른 여러 작품을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추종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삶의 모델로 삼았다. 유명한 작가가 되려면 나 역시 불행하고 극적이고 멜로드라마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당신이 이것이 얼마나 큰 깨달음이었는지 간파했기를 바란다. 삶의 모든 것은 나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갑자기 깨달은 것이다. 내가 삶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건 나의 무의식적인 믿음에 따라 작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무의식적인 믿음은 작가가 되려면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경험한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 그 모든 자살 충동, 음울함, 파산 상황, 절박하게 불행한 날들, 그리고 10여 년간의 그런 처지들은 모두 그런 생각들 때문이었다. 내가 그 생각들을 바꾸려고 하고 그 생각들을 정화하려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자신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 믿음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홀로 생각했다. 글쎄, 잭 런던이나 어니스트 해밍웨이처럼 생산적이었지만 불행하고 자살을 하거나 극단적인 삶을 산 작가들이 있다면 반대로 행복하고 다작을 하고 생산적이면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돈도 벌고 사람들을 돕고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산 작가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야. 나는 그런 작가들을 찾아 그들을 모델로 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들처럼 생각하기 시작하자 나의 삶이 바뀌었다. 이게 내게 일어났던 일이다. 물론 이것들 외에도 스스로 변화시켜야 하는 다른 많은 믿음 또한 있었기 때문에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자신을 작동시키는 믿음들에 대해 스스로 작업을 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상대로 체스를 두는 것과 비슷했다. 나의 다음 수가 무엇일지 모두 알고 있는 나의 믿음 체계와 게임을 하면서 그보다 한 수 앞서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건 힘든 일이다. 당신도 할 수는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읽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 내용을 같이 훑어가면서 우리는 부정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를 제한하는 믿음들의 실마리를 풀어내고 지워버릴 것이다. 도움이 되는 것들은 물론 그대로 간직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떠나보내야 한다. 그렇게 자유를 얻은 후에야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다.